자, 여러분 이제 261쪽부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절차를 보죠. 그래, 이 사업은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가장 먼저 계획 없는 사업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먼저 딱 짭니다.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을 해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진행하고 쾌적한 도시를 조성하겠다라는 계획을 짜는데 그 계획을 도시개발 사업 계획을 하죠. 수립해가지고 고시합니다. 이 계획의 이름이 기니까 약자로 개발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계획, 개발계획 같은 말이다. 이것도 이해해 두셔야 돼요. 그래, 이 개발계획을 수립 고시하게 되면요. 이 개발계획 내용에다가요, 개발계획 짤 때 이 개발계획 내용에다가 이 계획에 따라 이 장소에서 사업할 거야 라고 바로 그 구역의 내용을 담습니다.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면적, 명칭 이것들을 상세히 담아요. 그리고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은 바로 262표 있는데요. 262표 보면 3번 개발계획 내용 해가지고 개발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도시개발구역 명칭과 위치, 면적을 꼭 담아라. 그리고 그 도시개발 사업 시행기간 정해라. 그리고 등등등 쭉 나와 있죠.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을 담아서 이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고시해요. 이렇게 고시가 있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 개발계획 내용에 들어있는 이 구역이 지정 고시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개발계획을 만들어서 딱 고시하면 그 개발계획 내용에 들어있는 구역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확정됩니다. 도시개발구역이 이렇게 동시에 지정 고시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 이 계획은 누가 수립해서 나가느냐? 그래, 수립권자는 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지정권자 하는 거예요. 그래, 이 구역의 지정을 하려는 자가 개발계획 수립에서 고시함으로써 자동적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도 있게 됩니다. 이렇게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가 딱 있었다. 그러면 이 안에서는 자동적으로 행위자이 가해지는 겁니다. 이 안에 편입된 땅 소유자들은 개발인을 함부로 못해요. 행위자이 가해지고요. 그리고 이 구역의 지정고시가 있게 될 때요. 이 개발계획을 짬에 있어서 개발계획 내용은 여러 가지 내용을 포함한다고 그랬죠. 시행자도 포함해서 고시합니다. 시행자. 누가 사업을 들어가서 한다라고 시행자도 확정 고시해줘요. 그리고 이 개발계획 짤 때게요. 바로 이 안에서는 무슨 방식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시행 방식도 정해집니다. 이렇게. 시행 방식이 여러 가지 있다고 그랬죠. 3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 이 개발계획 짤 때는 이런 내용을 쭉 포함해서 짭니다. 개발계획 내용은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가, 중요한 것들, 그 사업을 하게 되는 장소인 구역의 명칭, 위치 이런 것들을 정하고요. 시행자도 정해주고, 그 다음에 시행 방식도 정해줍니다. 시행 방식 아까 그 수용 사용 방식도 있었고,
환지 방식도 있었고, 그리고 혼용 방식도 있었죠. 이런 세 가지는 무슨 방식을 가지고 할 거야 라고. 그래서 이 개발계획이 수립 고시되면 고시된 그 개발계획은 구속력이 있는 거예요. 이 사업장에서 구속력이 있습니다. 구속력. 그 계획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아무나 해볼 수 없습니다. 우리 법에 12명이 규정되어 있어요. 이것도 아주 중요해요. 어떤 자가 이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게 그 자 중에서 하나 선택해서 딱 시행을 정해주냐, 지정권자가 개발자 할 때. 그 시행자가 아주 중요한데 그걸 한번 볼까요? 먼저 그것부터 보셔야 돼요. 여러분께서는 이 도시개발법을 공부할 때 아까 시행 방식을 먼저 딱 이해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시행자를 두 번째 또 딱 눈으로 찍어 놔야 돼. 그래야 이 도시개발법이 연결돼 가지고 공부하기 쉬워집니다. 자, 시행자가 어디 나오냐면은 몇 페이지냐?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해가지고요. 282페이지. 282페이지. 12명 있다고 그랬죠? 282페이지. 가서 보고 옵시다. 282페이지 보면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시행자 파트가 중요하니까 중요표 해놔요. 이 도시개발법의 시행자를 잘 모르면 엉망이 돼버려요. 이 도시개발법이. 그래서 282 보면 시행자 지정해가지고 이 시행자는 누가 지정하냐? 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지정권자가 지정을 해주는데요. 원칙에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다허무자 중 다허무자는 12명 있다고 그랬죠. 1번, 2번, 오른쪽 페이지 283페이지 11번 이렇게 되는데 11번 위에 10번 9-2가 있죠. 9번 9-2가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그까지 해서 12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다허무자 중에서 이 구역을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게 되는 지정권자가 지정을 해주는데요.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이 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개발해서 온 땅 소유한테 주는 방식인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는 이 안에 있는 이 안에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그들이 만든 조합을 시행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무슨 방식일 때는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그들이 만든 조합을 시행으로 정하냐면은 환지 방식으로. 자, 거기 보면 이 시행자가 12명이나 되기 때문에 묶음을 쳐놨어요. 묶음을. 1번, 2번, 3번, 4번 크게 보셔. 1번, 2번, 3번, 4번을 묶어서 공공시행자를 하고 5번부터 10번까지는 민간시행자하고 그 다음에 11번 공동출자범위 있죠. 1호부터 9호, 9-2호, 9호 2, 15호에 해당하는 자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목적 가지고 출자해서 만든 법인이 있다. 이걸 공동출자법인을 해요. 2명 이상의 출자해서 만든 법인을 공동출자법인을 합니다. 이렇게 크게 보면 이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다. 공공사업 시행자, 민간사업 시행자, 공동출자법인이 있다. 이렇게 공동출자법인이 있다. 여러분은 이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를 먼저 머릿속에다 넣어도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 공공사업 시행자가 누구누구 있는가? 공공사업 시행자는 1, 2, 3, 4가 있다. 안 보고도 이게 떠올라야 돼. 안 보고. 그 정도 공부를 해야 도시개발법이 이제 연결되는 겁니다. 공공사업 시행자는 자, 약조로 국가할 때 국 지을 것이고, 지방자치할 때 지, 그 다음에 정보 출연경 할 때 정. 저기 오른쪽에 그 3번 봐봐요. 정보 출연할 때 정. 그 다음에 공공기관 2번에 있죠. 공공기관 할 때 공. 그 다음에 지방공사 할 때 공. 지방공사 할 때. 자, 이렇게 약조로 뭐랬다 넣으세요? 국지정공. 이렇게. 국지전공. 야, 공공사업 시행자가 누구누구 있니? 그러면 국지전공. 이렇게. 그리고 나서 그 내용이 전체로 떠올라야 돼요. 그래, 도시개발법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 공공시행자 하면 국지공이 있다더라. 국이 뭔데? 국가. 지가 뭔데? 지방자치단체. 정은 뭐냐? 정보출연기관.
또 정보 출연기관도 2명이 있는데, 이 2명이 또 올라야 돼, 또. 2명이 누구냐? 국가철도공단 줄 거예요. 국가철도공단은 역세권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시행료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그것도 알아주시죠. 역세권 개발 사업 할 때만 투입하게 되는 자가 바로 국가철도공단이지. 왼쪽 봐봐요. 왼쪽 보면 그 한국철도공사가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로 시험에 나온 바 있으면 틀려요. 한국철도공사는 역세권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시행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시험에 나왔는데 틀리고, 누가 역세권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시행자 지원을 받아서 사업하냐? 국가철도공단.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를 국가에서 개발할 때에는 육지에서 기관들을 보낼 수 없으니까 아예 거기다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그 정보 출연 기관이 있죠. 그게 바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예요. 자, 이 2명을 묶어서 정보 출연 기관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공공기관, 2번에 나오는 공공기관 있죠? 공공기관하고 지방공사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지방공사하고 별도로 정리하세요. 지방공사가 있고 공공기관인데, 이 공공기관은 국가에서 만든 것이고, 지방공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것이 지방공사고, 이 정보 출연기관하고요, 정보 출연기관하고 공공기관은 국가에서 만든 거예요. 소속이 달라요. 소속이. 다시 한번. 지방공사 4번. 지방공사는 누가 만드느냐? 지방자치단체. 정보 출연기관하고 3번의 정보 출연기관하고 2번의 공공기관 누가 만드느냐? 국가가. 이것도 좀 이해해 두셔야 돼요. 이때 국가에서 만든 공공기관은 바로 국가가 대한민국 이름이 뭐예요? 한국이죠. 그러니까 한국이 나와요. 국가할 때. 자, 그래 국가에서 만든 거예요.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죠. 국가. 자, 그래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철도공사, 매입기관, 거기, 자, 그래, 매입 공공기관 있죠? 이걸 외우셔야 돼요. 이 공공기관 6명이 있는데, 한국이 일단 나오죠. 5개는. 그래서 세 번째 나온 용어, 토, 수, 농, 관, 철. 여기 매입 공공기관 나오는데 그냥 매. 그래서 이 6명을 공공기관이라 하고, 공공기관에는 지방공사는 안 들어가요. 별도로 지방공사는 정리해 두셔야 돼요. 자, 이걸 정확하게 머리에다 넣어야 돼요. 이 파트. 시험에 이것도 3번 나왔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아닌 자 찾아라 해가지고 이걸 알고 있는 걸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은 국지전공이다 이렇게 먼저 외워요. 국지전공,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보출연기관, 공공기관, 지방공사에 있다. 이때 정보출연기관은 2가지가 있다. 국가철도공단, 국가철도공단은 바로 역세권 개발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시행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발할 때만 시행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공공기관은 지방공사가 있다. 지방공사는 지자체에서 만들었다. 국가에서 만든 공공기관은 토, 수, 농, 간, 철, 매가 있다. 이렇게 해서 딱 다 외워놔야 돼요. 그래야 바로 이 도시개발법을 쉽게 접근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엉망이 돼버립니다. 그 다음에 민간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있죠. 민간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중 5번, 6번 특히 중요표 283페이지 5번 보면 이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그것다 줄 거예요.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그것까지만 줄 것이고 나머지 보지 마시고. 그래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도 여기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도 시행자 될 수 있죠. 토지 소유자지 건축물 소유자 하면 틀려버립니다. 지상권자 하면 틀려요. 토지 소유자는 시행자가 될 수 있다. 6번 중요하다고 그랬죠. 제가 이거 하면 잘 줄 거 넣으세요. 도시개발구역 안에 여기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가 이거 가로 건넜대요.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그것다 줄 거예요. 를 위하여 설립한 조합까지. 그래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이지 재개발 이렇게 시험에 나와서 틀려요.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 그래 도시개발을 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토지 소유자,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 그랬으니까 이걸
약자로 도시개발조합 이렇게도 하고 그냥 조합 이렇게도 해요. 조합은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만든다. 근데 이 조합은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이 만든 도시개발조합은 이 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해 나가게 될 때 한정해서만 시행자가 될 수 있어요. 이것도 알아주시오. 이 구역 전부를 개발해서 원 땅 주인한테 주는 방식이 환지 방식이라고 그랬죠. 이런 환지 방식을 가지고 사업할 때만 조합은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고 수용산 방식 때, 혼용 방식 때는 시행자가 될 수 없다. 조합은 그런 한계가 있다고 아셔야 돼. 자, 6번 보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 이 조합은 도시개발 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시행자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거 알아주시고 이제 7번, 8번, 9번, 9-2, 10번 이런 것들은 가볍게 읽어두시오. 수도권 정비 개발들은 과밀 억정에서 수도권 예외적으로 이전하는 법인, 뭐 학교법인이라든가 공자법인, 그러다 법인 그것다 줄 것이고 학교법인, 뭐 공자법인 이렇게 써놔요. 그래 수도권 이렇게 국토가 있다. 수도권이라는 것은 어디입니까? 수도권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있는 31개 시군을 말하죠. 여기를 수도권이라고 그래.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적으로 뭐 원주로, 천안으로 뭐 학교를 이전해서 거기다 공장을 이전해서 거기다 지으려고 한다. 그러면 그때 그 학교법인 공자법인도 이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수도권이 아니라 봐보세요. 수도권도 세 가지 권익이 있어. 과밀 억정권이 있고 성장 관리권이 있고 그 다음에 자연 보존권이 있거든요. 그 수도권 중에서도 과밀 억정권역 내에 있다가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학교법인 공장법일 때만 시행자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과밀 억정권에서 수도권 외적으로 이전한 법인도 시행자가 될 수 있고 8번 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자 중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그 자는 주택단지와 그에 수반하는 기반서 조성을 하는 경우만 시행자가 될 수 있다. 9번 건설산업개발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의 면을 받는 등 개발에 맞게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그 정도만 보셔요. 그 다음에 9-2 그 부동산 개발업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부동산 개발업자, 그 정도만 보시고 10번 부동산 투자 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자기관리, 위탁관리 부동산 회사, 그 정도만 보시고 그 다음에 11번 1호부터 9호, 9호부터 15, 그런데 가로 안에 6호에 따른 조합은 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조합은 바로 공동 출자 법인으로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조합 빼버리고 나머지야 이렇게. 그래 이네들이 공동으로 출자해서 만든 법인을 공동 출자 법인을 한다 이렇게 봐두시기 바라고. 이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아주 중요하니까 이것부터 먼저 머릿속에다 넣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야 도시개발법을 쉽게 접근할 수 있고요. 이왕에 번짐에 바로 284페이지 284페이지 보면 환지 방식의 시행자 지정이 나와 있죠. 1번만 봐두셔.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는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시행으로 정한다. 그거 좀 체크하시고. 넘어가서 보시면 286페이지 하나 보고 넘어가겠는데 286페이지 그 시행자 변경 사유가 있습니다. 이 도시개발구역을 정하는 지정권자가요.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격자가 12명이 법에 규정되어 있다 했는데 그 자 중 하나를 찍어서 네가 사업해라 라고 시행자를 지정해 줍니다. 이렇게. 개발구역을 수업할 때. 그래서 그 시행자가 잘 사업을 하면 좋은데 문제를 일으켰어. 그러면 지정권자는 그 시행자를 교체하고 다른 시행자를 투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요. 어떤 사유가 있으면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냐. 변경 사유가 시험에 잘 나오니까 그 내용을 286페이지 시행자 변경 사유 해가지고요. 지정권자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1번, 2번, 3번, 4번 있죠. 그 중에 4번 중요표, 1번 중요표 두 가지가 중요하니까 자, 4보면 이 전부를 전부할 때 전자 앞에다 도시개발구역 이렇게 써놔요. 도시개발구역 전부,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아까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그들이 만든 조합을 1차적 시행으로 지정을 해준다고 그랬죠. 근데 그 시행자였던 그 자들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으로부터 몇 년 이내에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 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1년 그것다 떠남쳐요. 나머지 보지 마시고 1년이란 말 아주 중요표. 1년 이내에 실시 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교체해도 할 말 없어. 그리고 1번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 인가를 받은 경우 몇 년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변경할 수 있냐? 2년. 어디는 1년이고 어디는 2년이야. 이 수치가 중요하니까 받으시고 2번 행정처분으로 시행자 지정 취소했다. 그러면 시행자 아웃이죠. 실시인가 취소하면 시행자 사업시행권 박탈했으니까 아웃이에요. 그래서 변경할 수 있고 3번 시행자의 부도 파산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때도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보면 예제가 나와 있잖아요. 예제. 기출문제 28회 때 나온 건데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가 해서 1번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 인가를 받은 후 2년의 사업에 착수하였다. 이건 맞죠. 2번 행정처분으로 시행자 지정 취소했다. 이것도 맞죠. 3번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부터 6개월 내에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 인가를 신청하였다. 6개월이 아니라 1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3번이 틀렸던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된단 말이죠. 자, 거기까지 받으시고 이제 금방 살펴봤던 내용에서 다 한 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잘 받으시고 이런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가 머릿속에 떠올라야 됩니다. 이런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아예 그 내용에다가 개발계획 내용에다가 누구를 시행으로 보냅니다라고 특정해서 고시를 해줘요. 자, 262페이지 봐봐요. 262페이지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262페이지 개발계획 내용에서 개발계획에는 다음 사항에 꼭 포함이 된다. 1번 도시개발구역 명칭 위치 면적 그리고 오른쪽으로 보면은 4번 도시개발 사업 시행에 누가 들어가서 할 것이냐 시행자 5번 도시개발 사업 시행 방식은 무엇을 할 거냐 이런 걸 정하죠. 그리고 이렇게 도시 만들어가지고 인구를 몇만 명을 넣을 것이냐 뭐 30만 도시 만들겠다 15만 도시 이렇게 인구 수용객도 집어넣고 이 안에 들어가는 토지 이용객도 넣고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 개발 방식도 넣고 교통 처리계, 환경 보존계 여기 도로 같은 거 이런 교통 처리계 여기 다 또 개발하면 삭막하니까 어디는 또 환경 보존할 것인가 이런 것들 새로운 도시가 형성되는 도시민들이 들어오니까 보건, 의료시설, 복지시설 설치계 그리고 도로 상하수도 이런 주요 기반 설치계 사업을 하기 위한 재원 조달계 그리고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이게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밖지역에 드러나겠죠. 밖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이렇게 밖에까지 도로 같은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 설치 비용의 부담계 이런 것들 특히 14번 중요표 만약 여기에서 수용 사용 방식을 가지고 하겠다라고 개발할지 할 때는 수용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뭐냐 그리고 건축물 뭐냐 14번 중요표 수용 사용의 대상인 토지는 뭐냐 건축 뭐냐 토지에 정착하는 물건 뭐냐 또 이런 소유권의 권리에 어떤 것도 수용하겠냐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무료 사용 권리 이런 것들 다 수용해 볼 수 있는데 수용을 하고자 하는 것들 그 개발에다 다 집어넣습니다. 수용 방식을 가지고 사업할 때 수용을 하게 되는 것이 뭐냐 이거 싹 조사해서 담아요. 그래서 개발을 수립해 가지고 딱 고시하면 그때부터 바로 이 시행자에게는 수용권이 부여돼 버립니다. 강의로 수용할 수 있는 수용권이 부여돼 버리는 거예요. 개발계획 수립에서 딱 고시하면 그 계획 속에 들어있는 수용의 대상이 되는 것들은 다 수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버립니다. 자, 그 정도를 보시고 다시 앞으로 가셔서 261표 봐보세요. 261표 보면은 개발계획 수립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 1번 보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다.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을 약속으로 개발계획을 하자 이렇게 하고 있죠. 자, 그런데 2번을 봐보세요. 수립 시기. 이 개발계획은 언제 수립하느냐? 원칙은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께서 도시개발구역을 이렇게 지정하고자 할 때 먼저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 개발계획 수립해서 고시함으로써 이 구역을 지정고시가 있게 돼요. 구역을 지정고시가 있게 되면 행위자한이 가해지죠. 그런데 일정한 장수 경우는 이 개발계획을 짜러 다니다 보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어느 지역에 새로운 도시가 형성되고 개발된다더라 이렇게 소문나면 투기꾼들이 그 지역에 있는 땅을 먼저 선제적으로 사들여서 투기해 놓습니다. 그러면 땅값이 폭등해서 다음에 수용방식 가지고 사업할 때 부작용이 발생하죠. 그런 장소이겠다 싶으면 불시에 도시개발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도시개발구역을 먼저 지정해버리고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 고시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구역 지정해서 행위장 가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 고시해서 사업을 해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장소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구역을 지정해서 사업할 때는 먼저 투기행각을 방지하고자 선제적으로 불시에 구역부터 지정고시하고 나중에 개발을 수립할 수 있냐. 바로 투기바람이 세게 일어날 지역들. 이 도시개발 사업을 하지 않았더라면 누가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땅들인데 갑자기 도시가 하나 만들어진다더라 그러면 땅값이 폭등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 그런 지역이 어디냐. 바로 거기 나옵니다. 자연녹지죠. 생산녹지죠. 도시적 예우죠.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기술발전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 도시발구로 지정을 하려는 지역. 다만 그때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지정 못하고요. 특히 미음이 중요한데 해당 도시발구역에 이렇게 도시발구를 정하게 되는데 이 구역의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이 이 구역 전체 면적 대비 바로 100분의 30 이하밖에 안 된다. 30% 이하밖에 안 된다. 이 수치가 아주 중요해요. 100분의 30 이하밖에 안 된다. 그러면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은 개발용도 지역이고 나머지 약 70% 정도가 미개발지인 그런 땅들이에요. 그런 땅이 많이 포함됐다. 그럴 때도 불시에 이 구역을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을 수립할 수 있구나. 이게 아주 중요하니까 그 동그라미 2번을 별표 3개 쳐가지고 꼭 알아주셔야 돼요. 어떠한 장소에 도시발구를 지정하고자 할 때는 먼저 도시발구를 지정고시하고 나중에 개발을 수립 고시해 나갈 수 있냐. 자연녹지겠다. 그 다음에 거기 생산녹지겠다가 도시적 여허적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기술발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해서 도시발구를 지정을 하려는 지역. 다만 자연환경 보존지체. 그 다음에 이 도시발구역 전체 면적 대비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면적이 100분의 30이야. 이 수치 아주 중요해. 30이야. 그럴 때는 먼저 구역 지정, 나중에 개발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십시오. 자, 그거 꼭 봐두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쭉 넘어가서 보시면은 어디를 보시냐. 바로 264페이지. 264페이지 보시면 그 개발계획 변경이 있어요. 개발계획 변경. 이 개발계획이 한번 확정됐다고 해서 불변한 건 아니에요. 바로 또 상황에 맞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변경은 누가 하느냐. 이 계획을 짜서 확정하셨던 지정권자 자기가 직접 변경할 수도 있고요. 그 관계 중앙행정기관장도 변경 요청해서 변경을 해나갈 수 있고 대도시장은 지정권자니까 빼고 대도시장을 제한 시장군수 구청장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요청을 해서 개발계획 변경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4번에 1번과 2번을 좀 봐두셔야 되겠는데 자, 이 도시개발 사업을 하자 해서 지금 개발계획 짜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행 방식을 환지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환지 방식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면 이 도시개발계획 안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들은 자기 땅의 일부를 바로 부담해야 돼요. 부담했던 토지는 보상받지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환지 방식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될 때 토지 부담률은 50% 정도를 적용해요. 그런데 수용상 방식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면 그 도시개발계획 안에 편입된 땅의 경우는 땅값 다 보상 처리하고 나가도록 합니다.
그런데 환지 방식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될 때는 환지 방식을 적용하는 도시발굴안에 편입된 토지 소지의 경우 토지 부담을 하되 부담했던 토지는 보상을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시행 방식을 환지 방식을 가지고 하려고 한다. 그럴 때는 야, 미리 그 구역에 편입될 땅 주인들의 동의를 받아라 라고 법에서 규정합니다. 그래, 어느 정도의 동의를 받아야 되냐? 그 내용이 원칙에 나와 있죠. 원칙 볼까요? 지정권자는 환지 방식이 또 나오면 환지 방식의 도시발사에 관한 개발을 수립하려면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자 와자 동그라미 그 토지 소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까지. 면적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자와 토지 소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꼭 받으시고 다만 2번 예가 있습니다. 이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투입하려고 하는데 바로 이자를 투입하려고 그래.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지자체가 환지 방식의 시행자가 되어서 들어간다 그러면 그것은 공영개발이에요. 공영개발이니까 그때는 바로 토지 소유자의 동의 필요 없다. 환지 방식을 가지고 개발을 짠다 해도 그때는 동의 얻지 않고 환지 방식을 가지고 사업하느라고 개발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지정권자는 도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도시발 사업 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면 1번의 원칙에 나왔던 그 자들의 토지 소유의 동의를 받을 필요 없다. 이건 토지 소유 동의가 필요 없다. 꼭 아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통과해도 돼요. 쭉 넘어가서 보시면 266페이지 나옵니다. 266회 보면 야 그러면 이 도시개발구를 지정해 나갈 때 지정권자는 누구냐? 지정권자가 누구냐? 그리고 지정 요청자가 누구냐? 그리고 지정 제한자가 누구냐?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은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되고 이 파트에서는 꼭 함정이 나온다 생각하면서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이 지정권자가 지정을 하게 될 때 그 지정 규모는 얼마로 지정하느냐? 지정 규모. 도시발굴 지정할 때 지정 규모. 그리고 지정이 되게 될 때 도시발굴 에서의 행위자는 또 어떻게 되냐? 자, 먼저 266회 보면 지정권자 중요표 그것은 2번 출제된 바 있습니다. 이 도시발굴은 아무나 지정할 수 없어요. 바로 지정권자가 법에 딱 시도사하고 대도시장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국토교통부장이 있다 이렇게. 이걸 꼭 아셔야 돼요. 그때 시도사라고 하는 것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사, 도시사를 말합니다. 세종특별자치장은 여기 나오지 않아. 도시개발법에서는 세종특별자치장은 전혀 안 나온다. 왜? 세종특별자치는 이미 도시발굴 지정해서 세종시를 건설하고 있기 때문에 또 세종특별자치장이 그 안에다 도시발굴 또 지정하지는 없죠. 그래서 이 시도사는 바로 광역자치단체장인 시도사를 의미합니다만은 거기에는 세종특별자치장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그래 이걸 풀어서도 생각해 두셔야 돼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 도의사, 도의사가 있다. 그리고 대도시장. 그러나 이 시장과 대도시장을 제한 50만 미만의 시장과 군수 이네들은 지정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시도사가 자기 관할구역 내에다가 또 대도시장도 자기 관할구역 내에다가 도시발굴을 지정할 수 있는데 만약 자기 지역을 벗어나서 묶어가지고 도시발굴 사업을 하고 있느라고 이렇게 지정하려고 한다. 2개 이상의 지자체 걸쳐서 하려고 한다. 그때는 협의해서 지정할 자를 정하면 됩니다. 근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근데 이 땅은
경기도 땅, 여기는 서울특별시 땅 이렇게 지정을 해서 사업을 하고 싶은데 이때 시도사 간에 지정할 자에 대해서 협의하면 좋은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럴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도시발굴을 지정하지 지정할 자를 정해준 거 아니다. 그래서 지정권자에는 국토교통부 장관도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사유가 시험에 4번 나왔는데 그 사유가 또 중요하므로 중요표. 자, 박스 안에 1번부터 5번까지 있죠.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 별도로 또 중요표. 그래, 첫째,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해서 하고, 그리고 다른 부서 장관이 중앙행정기관장인데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할 때, 그리고 아까 여기 정부 출연기관 공공기관장이 있었죠. 그 공공기관장이라든가 정부 출연기관장이 30만 정도 이상의 규모로 국가객과 밀접한 건을 가지고 지정을 제한할 때, 그 다음에 시도사, 대도시 간에 아까 지정할 자에 대해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 모처게 천재지변이 발생해서 긴급하게 도시발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을 때,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 이 4가지를 꼼꼼하게 봐두시되 특히 이 2번하고 3번을 특히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보면 요청자 나와 있죠. 누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냐? 요청자 나옵니다. 자, 이 요청자에는 대도시장을 제한 시장, 50만 미만 시장이죠. 시장과 군수와 자치구청장. 이 자들은 요청자다. 여기 보세요. 여기 경기도 50만 미만의 시장이 저기 과천시장. 과천시장은 경기도사한테 지정을 요청하는 겁니다. 연천 군수도 경기도사한테 지정을 요청하는 거죠. 지정권자 아니에요. 그리고 서울특별시의 저 도봉구 구청장은 지정권자 아니고 서울특별시한테 지정을 요청해요. 6대 광역시에 있는 자치구청장도 광역시한테 요청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요청자다 이렇게 하십시오. 요청할 때 이 꼬마들은 국토교통부한테 요청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버려요. 국토교통부장한테는 누가 요청하냐? 다른 부서의 장관 여기요. 아까 중앙행정기관장이 있죠. 중앙행정기관장이 다른 부서의 장관이라고 써놔요. 그래, 문화관광체육부 장관은 여기에 속해. 이 장관은 장관을 상대합니다. 그래서 장관은 요청할 때 국토교통부장한테 요청해. 요청자가 2가지 있죠. 대도시장을 제한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은 바로 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시한테 요청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장관은 국토교통부장한테 요청합니다. 자, 그걸 꼭 이해해 두시고 거기 써놨죠. 동그란 1번하고 2번을 구분할 줄 아셔야 되겠다 이거죠. 3번 지정 제한자 나와 있죠. 자, 지정 제한자를 잘 또 봐두셔. 지정 제한자는 아까요.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쭉 꼼꼼하게 봤죠. 아까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12명을 먼저 머릿속에다 새겨둬야 내용이 연결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중 누구는 도시발구역 지정 제한자가 될 수 없느냐? 국지적. 국가는 도시발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아까 국토교통부 직접 지정해서 하면 되고요. 지방자치단체는 시도사, 대도시장,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이 지자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지정하면 되고 지정 요청하면 되니까 지정 제한자가 아니다 그래요. 도시발조합은 도시발구역이 지정된 후에 이 안에 있는 토지소자들이 한 지방시 가지고 사업을 하겠느라고 시행자가 되기 위해서 만들죠. 그래서 도시발구역이 지정되기 전에는 조합이라는 조직은 없습니다. 도시발구역이 지정된 후에 이 안에 있는 토지소자들이 적법 절차에 거쳐서 조합 만들고 시행자가 되어서 환지방으로 사업을 끝내면 그네들은 해산해서 없어져 버리는 것이 조합은. 그래서 조합은 지정 제한자 아니에요. 여러분은 수험생으로서 지정 제한자가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12명이 있는데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중 3명, 이 자들은 지정 제한자가 아니다. 3명을 제한, 국지조를 제한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들이 지정 제한자가 된다. 이렇게 하셔요. 거기에
동그란 1번 있죠. 도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가 도시발교구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국지조는 제한다. 국지조는 제한다. 이거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니까 중요표 딱 해놔요. 별표 3개 달아놓고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통과. 이번 코스에 그 정도만 딱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쭉 넘어가시면 어디가 나오냐. 한참 넘어가면 270페이지 나와 있죠. 270페이지를 보기 전에 269페이지 한번 봐봐요. 269페이지 보면 예제가 하나 있을 겁니다. 32회 작년 재작년도 문제인데 한번 볼까요?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자, 지정권자를 물어보고 있죠. 지정권자가 한 명 나왔단 말이에요. 이걸 알고 있는 걸 물어봤습니다. 너무 쉽게 나왔던 거죠. 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자 모두 고른 것은 1. 시도사 지정할 수 있죠. 기역 지정할 수 있죠. 니은 대도시장 지정할 수 있죠. 디귿 국토교통부장 지정할 수 있죠. 한국토지주동사 지정권자 아니죠. 한국토지주동사 여기요. 한국토지주동사는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로서 지정제한자가 되는 거예요. 지정제한자. 지정제한자가 되고 누구한테 제한하냐면 국장님한테 제한하는 겁니다요. 공공기관의 장인 한국토지주동사는 30만 정도 이상의 규모로 국토교통부한테 도시발구역 좀 지정해 주세요라고 제안서를 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정권자가 아니다 그러는 거죠. 자, 그렇게 출제가 됐단 말입니다. 아주 쉽게 나왔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셔요. 넘어가셔서 이번 코스에서는 자 270페이지 2번 도시발구역의 지정요건에서 1번 지정규모 중에 자 이거 아셔야 돼요. 지정규모. 이것도 별도로 한 문제 갑니다. 중요표나요. 이렇게 엄청난 행정력 동원하고 그리고 비용을 들여서 도시개발을 해서 도시공을 만든다. 그럴 때에 콩만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나름대로 규모가 있게 해야 되겠습니까? 규모가 있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보면 야 이런 도시개발구역을 정해 나가게 될 때에 일정 규모 이상을 해라라고 규정합니다. 그걸 도시개발구역 지정규모라 해요. 도시개발구역 지정규모라고 그래. 그 규모를 여러분은 수치를 머리에다 달달달 하도록 노래하셔야 돼요. 전 국토가 이렇게 생겼다 합시다. 그리고 이렇게 도시지역이 있고요. 도시적 예허지역이 있는 것이죠. 예자가 밖에자죠. 여기가 도시적 내다. 바꿔지다. 도시적 예허지역은 어디를 의미해요? 바로 관리적이라든가 관리적. 농림지역이라든가 자연보호지역 이런 걸 의미하죠. 여기 도시적 예허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도시적 내는 또 네 가지로 구분되죠.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적. 녹적은 또 세 가지로 세분되죠. 보존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 보존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 이런 것들이 떠올라야 되죠. 이렇게. 이때 이 도시개발 사업을 해가지고 쾌적한 도시공원을 하나 만들려고 한다. 신도시 쪽을 만들려고 한다. 그럴 때게요. 도시적 안에 있는 땅 중 여기는 절대 손대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보존 녹지역은 산 이런 데다 보존 녹지라고 지정해놨거든요. 그래서 보존 녹지역은 도시발굴 지정을 못한다. 도시발굴 지정하지 못합니다. 나머지 이 주거 상업 공업지가 아직 개발되지 않는 땅에다 여기 주거단지 조성하기 위해서 도시발굴 지정한다. 상업단지 조성하고자 바로 도시발굴 지정한다. 또 유통단지 조성사업자 여기다 정한다. 그럴 때는 이 주거지역은 최소한도 1만 용태 이상, 상업지역도 1만, 공업지역은 공장, 물센터, 창고 규모가 크니까 3만 이상, 자연녹지, 생산녹지역은 생태문화단지 뭐 이런 걸 조성하기 위해서 할 수가 있는데 그때 1만. 이때 생산녹지역은 전체 면적 대비 바로 30% 이상은 차지해야 되고요. 아무튼 이거 외워야 돼. 주, 상, 자, 생은 1만 제곱미터 이상, 공 3만 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해오시고요. 그 다음에 도시적 예외지역은 신도시, 시가 이를 조성해서 신도시 만들라고 지정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도시가 자생적으로, 자족적으로
운영이 되도 하려면 최소한도 30만 정도 이상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1만은 우리 학교 운동장 크기죠. 이렇게 1만 정도는 여기가 100m, 여기가 100m. 그러면 이 면적이 1만 정도가 되죠. 그래서 보통 우리 학교 운동장 크기예요. 그래 그 정도는 잡고 개발해라 그 말이죠. 근데 공업적은 3개 정도 운동장. 비도시역은 운동장 30개입니다. 그래 하나의 신도시가 만들어져서 바로 자족적 기능을 발휘하면서 도시가 운영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 수치. 그래 도시역 바꿔적 애호적은 30만 원칙이에요. 다만 도시역 애호적을 개발하는데 여기 도시역에 주택난이 발생해서 도시역 애호적을 밀어가지고 아파트 또는 열대를 건설해서 조성하려고 한다. 이런 목적이다. 그때는 야 여기에 조그마한 땅만 있어도 된다라고 법에서 허용합니다. 그때는 얼마만 있어야 되냐 그것다 체크합니다. 자 거기 보면 몇 페이지냐면은 270페이지 마지막에 그 박스 위에 10만 그것다 체크해. 박스로 들어가서 보면 기억 어디다 체크하냐면은 2번 봐봐요. 2번 단수정 아파트 그것다 체크하고 연립주택 체크하고 아파트 또는 옆택 건설이 포함된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기억 도시발구의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 가로 건너뛰어봐 확보하여 관할 교육청과 협의한 경우 하나. 니은 도시발구역에서 도로법에 따른 그 도로 또 도로와 연결되거나 4차로 이상의 도로를 설치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 비도시역을 도시발구역 지정해서 개발하게 되는 목적이 아파트 또는 열택을 건설해서 하려고 한다. 그럴 때는 이 땅은 30만이 아니라 10만만 있어도 된다. 그럼 이제 아파트를 건설해서 신도시 만든다 합시다. 여기에서 입주했던 입주민들 초등학교가 없다 그러면 다시 이사짐 싸고 나가버리겠죠. 다 나가버리면 어떻게 될까? 유령 도시가 되겠죠. 그러면 이 도시는 실패한 도시가 되겠죠. 그래서 초등학교 문제 꼭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도로가 엉망이 안 되니까 도로의 연결성 확보해야 된다. 최소한도 4차선 이상 도로가 확보되면 10만 영토 이상으로 지정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허용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원칙은 30만인데 외주로 10만으로 정해된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자, 그래서 이 수치를 좀 잘 짝짓게 두셔야 하는데 주거적, 상업적, 자연녹지, 생산녹지 약초로 주상자생 1만 영토 이상 공업적 할 때는 3만, 3만 정토 이상 이렇게 하고 도시적 예외적은 30만 그리고 예외적으로 아파트, 옆택, 건설기 포함해서 할 때는 초등학교 문제 해결되고 그 다음에 4차선 이상의 그런 도로 문제가 해결됐다면 바로 10만만 있어도 된다. 이 정도는 꼭 그 파트에서 눈을 콕 찍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쭉쭉쭉 넘어가고요. 한참 넘어가면은 274페이지가 나올 겁니다. 274페이지 보면 4번 이렇게 도시발구를 정했다. 그때는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 1번 읽어두시오. 도시발구역이 지정고시 된 경우에는 해당 도시발구역은 국토개법에 따른 도시역과 지구단위 객구로 결정되어 고시된 거 본다. 그다. 이렇게 도시발구이다라고 지정고시하면 이 땅은 비도시라도 도시로 바뀌어버립니다. 용도직이 도시로 바뀌고요. 도시발구역 이렇게 정하면 그 땅은 예쁘게 개발을 통해서 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 객구로 결정고시가 합류돼서 지구단위 객구이 된다는 거 봐두시면 좋겠고 다만 비도시역에 지정된 취락주고 내에 있다. 비도시역에 지정되는 취락주로 지정된 지역에 있다. 도시발구를 정했다는 그것은 의지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비도시역에 여기가 취락주가 지정되어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도시발구이다라고 정했다면 이 도시발구역은 바로 그 용도적 그대로예요. 여기 용도지 아까 뭐 농림지역이겠다, 관리겠다. 그러면 그대로 관리적 농림지역이지 이 지역이 도시역이 되는 거 아니다. 취락주로 지정되어 있는 땅에다가 도시발구를 정했다면 그 장소는 도시역으로 바뀐 거 아니고 종전 용도적 그대로다. 지구단위 계획이 또 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275페이지 도시발구 안에서 행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